하나 사례를 보시면 A, B 땅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땅이에요. 그래서 A, B 땅을 보면 지목은 똑같은 전인데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서로 다릅니다. A 땅은 보존녹지지역. 다시 위치를 보시면 A 땅, B 땅. 그래서 A 땅은 보존녹지지역, B 땅은 자연녹지지역. 지목은 똑같은 전입니다.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보존녹지지역은 52,400원 하던 게 19년이 흘렀는데 28,60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B토지, 자연녹지지역을 보면 43,800원, 94년도 당시에는 가격이 오히려 더 쌌습니다. 그러나 19년이 흐른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딱 붙어있는 땅이에요. A, B. 두 개 다 같은 위치에 거의 동일한 위치지만 지목도 똑같아요. 임야. 그러나 용도지역이 다르죠. A는 농림지역, B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A 땅을 보시면 900원 하던 게 1360원, 조금 오르긴 했죠. 그러나 상승률이 비교적 약해요. 그러나 B의 계획관리지역을 보시면 900원, 똑같은 900원에서 출발했지만 3,700원,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죠. 상승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도지역만 좋아도 땅값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확한 순서의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통찰력이 중요한데 고수는 우선 이 첫 번째 용도지역을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만 좋아도 상승률이 있다. 단점은 뭐다? 황금성. 다시 땅값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이거에 성공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성공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황금성을 따지기 위해 뭐 땅 모양이나 도로, 건축법상 진입로가 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등등을 보는 거고요. 이 용도지역만 좋아도 지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지목이 아니라 바로 이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건데 용도지역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법령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고 다음 이제 시행령을 클릭을 하시면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계법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의 제6장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나중에 용도지구 구역도 이 6장 안에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 번 정도 동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1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표시가 되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에 다 표시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별표 4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2부터 22까지 표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들어와서 별표 4번을 클릭을 하고 별표 5번을 클릭을 하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번 클릭을 하면 쭉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 중에 위에 목록을 보시면 별표 5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도 건축할 수가 있고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종교시설, 다음 노유자시설, 뭐 교육시설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네모박스 공동주택 이거 하나 참고하시고, 다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면 공동주택이 표시가 되는데 가로에서 아파트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 뭐 연립주택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만 아파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 불가, 2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뭐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내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셔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검색, 다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 서식에 보면 별표 1번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현재 상태에 따라 땅의 종류가 뭐다? 지목. 현재 이용 상태에 따른 땅의 종류가 지목. 앞으로 이 땅의 능력에 따른 종류가 뭐다? 용도지역. 마찬가지로 토지의 현재 상태에 따라 분류가 28가지 지목이 있었죠. 전답, 과수원, 뭐 대지, 잡종지까지 있었죠. 건축물의 종류도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종류가 2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야영자 시설이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토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총 29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지목도 내가 바꿀 수가 있듯이 건축물의 종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는 내가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공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뭘로? 예를 들어 단독주택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건물의 종류가 단독주택으로 바뀌고 지목도 장에서 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공장에서 단독주택으로 혹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를 짓기 위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야지만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용도가 뭐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도 바꿔서 짓거나 새로 짓거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목도 바뀔 수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 그 다음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 그래서 상가죠. 1, 2번은 주택, 3, 4번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소유자가 단독 소유가 가능하냐, 구분 소유가 가능하냐가 가장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원룸이든 빌라든 한 개의 건물 통으로 소유자가 한 명만 가능하다 하면 단독주택이고요.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그림의 단독주택만 생각하시는데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시 4개 종류가 나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다가구주택이 대표적인 게 원룸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원룸도 단독 소유면 단독주택이고요. 101호, 102호 주인이 구분 소유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라는 명칭은 사실 건축법상 건축물 종류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서 보면 이게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 나눠드리면 요거는 꼭 내가 스마트폰이나 내 PC 자주 보이는 곳에 꼭 이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구분, 층수나 면적, 세대수 요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구분 소유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다음 층수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까지만 가능한 게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이기 때문에 1층에 상가 내지는 필로티 주차장이 들어간 거는 제외하고 2, 3, 4층이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게 3계층이다. 이러면 무조건 뭐다?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나중에 건축할 때 건축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그 상가주택이나 이제 뭐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3계층 이하다 하면 이제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이 돼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하다.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100평 이상 200평 이하다. 이래 되면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층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지 필로티 주차장 내지 주택 외 용도로 쓰면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가구주택은 다시 19가구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1층은 필로티 주차장 내지는 상가 플러스 주택을 넣는 거예요. 이 상가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 이하, 절반 이하가 되거든요. 2분의 1 이하. 그래서 이 1층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상가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창고시설, 뭐 보일러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원룸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창고, 보일러실 해놓고 사실상 이제 뭐다? 살짝 불법으로 주는 거예요. 원룸으로. 그래서 월세가 싼 겁니다. 다음 이제 2층에 본격적으로 상가가 들어가겠죠. 주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주택이 들어가는데 19가구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주인 세대 내지는 6가구. 그래서 3, 6, 18, 6가구, 3계층에서 18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는 쪽이다. 2분의 1 이하로는 상가.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럼 필로티 주차장 내지는 창고시설로 해서 원룸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다음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빌라 형태인데 다세대 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이 되는 거예요. 4계층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면적이 조금 작다. 200평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되고요. 면적이 조금 크다. 200평 초과를 한다. 그러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연립주택보다 면적이 조금 작은 거죠. 우리는 흔히 이거를 빌라라고 하는데 빌라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원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이 다가구 주택 내지는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빌라나 상가주택 이런 게 이제 다가구 실질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립주택보다 규모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면적이 5계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20세대 이상이다 하면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는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와 가장 많은 면적의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고 요거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게 되겠죠. 더 강하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구분이 소유자 구분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층수에 따라서 3계층 이하다 그러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4층 이상이다 그러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중에 4층까지다 하면 다세대 내지 연립주택이고 5계층 이상이다 아파트가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토지 면적별 사업성을 검토할 때 이게 중요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꼭 이제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상가로 넘어가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해서 이제 상가라고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제 주민생활시설의 필수시설이다. 그러면 이게 뭐다? 이제
1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종보다 규모가 크거나 혹은 이제 필수 시설이 아니라 취미생활 시설이나 편의생활 시설이라면 2종 근생이 되는 거예요. 1종보다 크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편의생활은 2종, 주민생활의 필수 시설은 1종,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결국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 건물은 뭐다? 커피.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근본 재료가 뭐다? 원두. 그래서 원두가 좋아야 좋은 건물이 지을 수 있듯이 결국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원두가 결국 이 좋은 땅이 이제 돈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땅이 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물은 어떤 게 있느냐? 아파트.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겠죠. 그 다음 뭐 주상복합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음 숙박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그 다음 1종보다도 2종 근생을 지을 수 있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보다는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파트, 그 다음 주복, 그 다음 숙박시설, 위락시설, 2종 근생,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다음 이제 공장이나 창고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좋은 땅들이 됩니다. 대부분은 뭐가 있느냐? 전용은 조금 가치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중에서는 1종보다는 2종이 좋고 2종보다는 3종이 좋고 3종보다는 준주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종 주거와 준주거가 투자 가치가 높고, 가장 좋은 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웬만한 건축물을 다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공업지역은 약간 제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좋아요.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봅시다. 준공업지역은 이제 공업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지만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일정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준공업지역도 좋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상업지 전부, 그 다음에 준공업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그 다음에 1, 2, 3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요렇게들이 좋은 땅들입니다.